공정하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10대, 20대, 30대가 나중에 60대, 70대, 80대가 됐을 때 지금 60대, 70대, 80대가 누리는 혜택들을 공정하게 같이 누릴 수 있게끔 제도를 설계하는 것, 그것이 일종의 세대 간의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2030년 위기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는 목표로 진행되는 2030 타운홀 미팅에 처음으로 정말 2030 타운홀 미팅에 맞는 30대가 오셨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네, 90년생이기도 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나이를 말씀하셨으니까 90년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된 김용태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룰이 다 닉네임을 부르고 있거든요. 닉네임을 부를 때 님을 붙이지 않고 하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 어떤 닉네임으로 정하셨는지. 저는 제 지역구가 포천 가평이기 때문에 네. 포용으로 하겠습니다. 포용. 포용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국민의힘이 또 포용해서 나가겠다라는 의미도 담아 네. 포용으로 하겠습니다. 포용. 네, 약간 포용 알겠습니다. 뽀용뽀용하네. 닉네임이 다 느낌이 되게 달라요. 네, 그러네요. 저희는 오늘 킴, 저는 킴이고요. 킴, JYP입니다. JYP. 본명이 박진영입니다. 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본격적으로 포용과 국민의힘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라는 것이 비상계엄과 탄핵에서 발생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후보 결정 과정에서 많은 난관들이 좀 있으셨어요. 저희가 2030년의 미래를 바꾸는 회의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거든요. 국민의힘 준비된 거 맞습니까? 이 젊은 비대위원장님만 모시고 그게 다인 건 아닙니까? 저희 국민의힘은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집권과 함께 해온 역사를 가진 정당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했던 정당이고요. 대한민국이 항상 어려울 때마다 늘 변화의 시점에서 개혁의 리더십을 발휘해온 정당이 저희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을 여러 번 했었고 그 집권 여당의 유능함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펼쳐질 대한민국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대내외적으로 트럼프부터 통상 압박이라든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위기를 타개하고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을 이끌 수 있는 정당이 저희 국민의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부합니다. 답변 잘하시네요. 네.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만나기 전에 준비했던 게 있잖아요. 유닛과 뉴에이지가 어피티가 7,000명의 2030 유권자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2030 표심의 정석을 만들고 저희가 사전에 전달을 드렸었는데 이거 잘 읽어보고 오셨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보진 못했어요. 네. 다 보진 못했고 다만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좀 느꼈어요. 저희 당도 107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80만 명의 약 당원들이 있지만 생각들이 굉장히 다 다양하거든요. 앞으로 정치를 하면서 좀 젊은 층의 생각, 저도 젊지만 좀 엿볼 수 있게 정석을 꺼내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표심의 정석 개정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사실 이 리포트를 만들어서 대선 김문수 후보자님께 전달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자리에는 못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비대위원장님 오셨는데 어떤 사연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2030의 진심이라고 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후보님 자랑을 잠깐 해도 될까요? 제가 그 노동부 장관 시절에 제가 국회의원일 때 지금도 국회의원이지만 그 2번 정도 한 찾아뵀었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그때는 아마 여기 계신 그 분들하고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비춰주는 꽃 문수라는 표현들 있잖아요. 이제 원칙주의자고 가치에 대해서 올바르시고. 근데 후보가 되시고 나서 제가 당내 정치인 중에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저희 김문수 후보님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 중 한 명이 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 후보님 정말 꼰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아요. 많은데 저희 후보님이 늘 저한테
생각이 틀린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가령 일정 끝나고 저랑 1시간 정도 토론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을 존중해 주시고 네. 서로 합의점을 찾아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생각이 같으면 너가 왜 그 자리에 있겠냐. 약간 열려 계시고 그리고 이 토론을 즐기시고 네. 민주주의를 젊었을 때부터 쟁취해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다른 것을 좁혀나가는 것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누구보다도 네.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 또 미래 주역은 젊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 분이어서 그 진정성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못 오셨지만. 영혼은 와 계신다. 영어는 여기 그쵸. 같이 계신다. 주신 말씀들은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또 김문수 후보님 그리고 국민의힘 2030에 또 얼마나 진심인지 또 얼마나 경청하고 계신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 저출생 고령화를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이미 지금 학계 출산율도 너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2030년에는 중위 연령이 줄을 쭉 세우면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애 낳고 싶으신지 포용부터 같은 90년생부터 진짜. 같은 결혼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도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정책 효능감이 굉장히 낮은데 지금 포용부터 결혼을 지금 못하고 아이를 낳기 어려운 이 상황에서 어떤 미래 전략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 부분이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이제 36살이거든요. 네. 제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친구도 있고 아이에 대한 고민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 시기라고 생각해서 저도 친구들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아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이를 낳은 친구들은 아이를 낳아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고민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아이를 갖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친구는 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처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친구들하고 많이 좀 고민을 했던 지점이에요. 근데 아까 이제 합계 출산율 말씀하셨는데 정치인 입장에서는 출산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사회의 여러 가지 어젠다에 굉장히 중심적인 연결축에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다른 어젠다들도 해결을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찌되었던 합계 출산율로 접근하는 거는 저 같은 정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출산율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와닿지 않죠. 그러니까 뭐 0.7, 0.6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거는 정치인 입장에서 굉장히 위기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라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낳게 되면은 예를 들면 경력 단절 같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아니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주거 문제라든지, 아니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것들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이를 낳고 싶게 만드는 환경을 국가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개인의 그런 행복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럼 그거에 맞는 국민의힘의 또 어떤 정책이나 공약은 어떤 게 좀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아이를 일단 키울 수 있는 늘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기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늘봄 확대해서 그 아이를 갖고 있는 자녀를 갖고 있는 학부모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고 아이의 어떤 안전이나 이런 것을 교육이나 좀 덜 신경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화를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 분들에 대한 주거에 대한 문제들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그런 정책들이 안 그래도 그 결혼과 임출육을 결정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게 너무 명백하고 사실인데 저처럼 아직 결혼이나 임출육에 대해서는 좀 먼 얘기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걸 이제 동기부여가 되게 하거나 조금 더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 리포트 2030 표심의 정석에서도 비슷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저희가 8가지를 제시를 했고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으냐라고 했더니 그 신혼부부 출산 지원, 뭐 가족정책 이런 것들은 4위. 그러니까 전체에서 중간 이상을 못 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1위를 한 거, 저출생 고령화를 위해서 효과적이다라고 답변을 하신 게 장시간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 형태를 유연화해야 된다. 이게 1순위 질문이 나왔어요. 또 동의해요. 예. 그렇죠.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동의하죠. 왜냐하면 제 친구들도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회사에 계속 매여 있으면
여러 가지 제약적인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이런 노동에 대한 유연성을 강조해야만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100% 공감하고요.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 친구들 중에는 아이를 낳고 싶지만 아이가 잘 안 생겨서 못 낳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낳는 경우도 있겠지만 못 낳는 경우도 있어서 이 난임에 대해서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 물론 이제 전 정부에서 많은 혜택들을 좀 늘렸는데 아직도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런 부부에 대해서도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약 방향에 대해서 좀 한 줄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개인의 행복을 존중하고요. 개인이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늘려가겠습니다. 아, 네. 개인의 행복을 존중하고 개인이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 오, 그렇게 한 줄 네. 평을 네. 그럼 한번 뒤에 작성을 네. 해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읽어봐 주실 수 있어요? 앉아서 읽으세요. 앉아서 네. 입니다. 편히 네. 개인의 행복을 존중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다음 주제인 또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매 인터뷰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쉬었음 청년이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75만 명? 네, 이 이제 됐다라고 하고 있는데 흔히 이제 기성세대는 이런 쉬었음 청년들을 두고 일자리가 많은데 배가 부르다든지 눈이 너무 높은 게 문제라든지 이렇게 비판만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포용만큼은 우리 입장 이해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진짜 보기 좋은 일자리 말고 다니기 좋은 일자리 어떻게 하면 더 만들 수 있을까요? 일자리 문제도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정치권에 있으면서 느꼈는데 이 일자리를 구직하려고 하는 분들하고 구인을 하려고 하는 회사 입장이 약간 미스매치. 미스매치가 있을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구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개인이 더 좋은 회사를 가고 싶고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싶은 회사를 가고 싶은 거고 회사 입장에서도 더 좋은 인재, 더 능력 있는 인재를 뽑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늘 잘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 지점에서부터 좀 이런 쉬없음 청년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것을 맞출 수 있는데 국가가 정책적으로 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가령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세제를 지원한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분들이 더 개인 어떤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 세제를 지원해주면 일자리가 좋아지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회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를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제를 좀 규제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이 지원받은 세제 혜택을 가지고 더 많은 이 노동자들이나 고용 창출할 수 있는데 어떤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좀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말하자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그 기업들의 좀 올가매던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놔주면서 예.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생긴 자유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게끔 독려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정책 중에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 키워드도 있던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포괄하고 있는 내용일까요? 그 부분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저희 후보님 같은 경우에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노동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신지 명확히 알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가 대우받고 또 젊은 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게끔 나라가 지원해야 된다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시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국가가 젊은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데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AI도 그중에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정책 많이 나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의 어떤 그 활용 방안 어떻게 접근하실 건지도 궁금해요. 저는 그 AI 산업에 대한 인재에 대해서는 늘려나가야 된다는 게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인 거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AI 패권 경쟁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사실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 학교라든지 AI 관련한 어떤 학과에 대한 이런 그 규제를 풀어야 되고
뭐 가령 뭐 100만 명 이상의 AI의 그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AI에 관련된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자리 관련된 정책들도 좀 말씀을 쭉 하셨는데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어떤 미래 전략 가지고 있는지 종합해서 또 한 줄 평을 하신다면요? 계속 한 줄 평을 계속 말씀을. 네, 한 줄 평을 저희가 계속 아젠다별로 바로 나오셨나요? 바로 일어나시네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저희가 가치가 거의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선택을 계속 존중한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실제로 한번 읽어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세 번째로 지방 소멸 키워드인데요. 사실 지금 뭐 인구가 줄어들어 그리고 일자리 때문에 서울로 모여 뭐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지방에는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가 함께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어떤 거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국민의힘의 미래 전략이 궁금합니다. 제가 지역구가 이제 포천 가평인데요. 포천은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이고요. 가평은 인구 감소 지역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한번 생각해 볼게. 포천 가평은 경기도 수도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수도권 계획 정비법에 저촉이 되는데 수도권 과령 예전에 수도권이라는 것은 인구 팽창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을 지금 넣어놨던 거잖아요. 근데 인구 팽창을 막기 위해서 만든 수도권에 인구 감소와 인구 감소 관리 지역이 생겼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그러네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되게 많아요. 이 네. 지방 소멸은 선거를 떠나서 제 지역구에 대한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사실 교육의 문제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문제가 있죠. 맞아요. 이 지방 소멸이 되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투자가 좀 제한적이에요. 왜냐면 비식값이 준다, 뭐 타당성 조사가 안 나온다 보니까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점점 멀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인프라도 멀어지고, 그다음에 아이를 낳고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 지방 소멸되는 도시에서보다는 도시에 가서 그렇죠. 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가속화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또 어떤 연결고리가 있냐면 결국에는 다문화 사회하고도 또 많이 연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 노동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유입도 많아지고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파생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많은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결국에 지방 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규제를 좀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수도권 예, 규제. 수도권 규제에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이 지역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포천과 가평은 서울에서 굉장히 접근성이 뛰어나고 교통이 좋기 때문에 물류센터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을 유치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많다 보니까 이곳에 투자도 제한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사실 다양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지만 인구 감소가 지금 관찰되는 지역들도 말씀해 주신 곳 중에 있고 근데 그 외에도 이미 너무 인구 감소로 이미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나오는 정책들이 그런 지역에 있는 인구 소멸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뭔가 임금 인상을 해라 아니면 기업 지원을 해라라는 식으로 많은 정책들이 나와요. 근데 저희 이제 2030 표심의 정석 결과를 보면 그런 쪽의 지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지역 의료나 교통이나 문화 같은 것들 인프라가 깔려 있는 곳이어야 우리가 가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응답을 하시는데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교육 인프라가 되어 있어야 그 지역에서 아이도 낳고 키우고 할 수 있는데 지방 소멸이 되다 보면은 인프라 투자가 제한적이고 계속 악순환이 발생하니까 의료 문제도 발생하고요. 의료에 대한 공백이 생기고 계속 이 지역을 떠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주니까 가속화되니까 계속해서 지방 소멸은 가속화되고 그다음에 정주 요건도 안 맞아지는 거죠. 가령 포천 같은 경우는 경기 북부 지역에 비해서 공장이라든지 산단이 작은 산단들이 많은 지역인데
이 지역의 노동자들이나 창업주나 기업주분들은 또 포천에 살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출퇴근을 말씀하셨던 하세요. 것처럼 정주 여건이 더 좋은 곳, 혹은 교육 여건이 더 좋은 곳으로 나가서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통에 대한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교육에 대한 인프라, 또 의료에 대한 인프라, 기본적으로 그런 인프라가 잘 깔려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는 권역별 중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권역별 중심. 그러니까 이미 뭐 수도권도 지방 소멸이 시작됐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 소멸은 굉장히 큰 위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영남이나 호남이나 소도시로 가면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에 대한 권역별 우리가 개편을 고민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문제가 늘 정치권에서 회자되는데 사실 여야의 어떤 진영 논리에 따라서 극복되지 못했던 문제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권역별 중심으로 거점 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점 도시. 뭔가 GTX 확대 이런 것도 좀 연결되시는. 그렇습니다. 저희 후보께서는 이제 권역별 GTX를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지금 GTX가 개통됐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서울로의 접근을 하는 GTX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들이 많은데 사실 저희 후보님께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GTX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GTX를 전국에 각각 광역별로 좀 만들겠다라고 저희가 공약을 한 바가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좀 거점별로 GTX가 활성화가 되면은 교통 인프라가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있습니다. 사실상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뭐 거점 공간에서의 생활망이 잘 만들어져야 하고, 그거를 이제 그 권역별 뭐 메가시티, 5대 메가시티라고 했을 때는 GTX를 통해서 교통 인프라가 그걸 좀 더 역할을 잘 해주게끔 만든다. 그리고 그 GTX를 처음 만든 것이 김문수 후보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가지 해주신 것 더 같은데요. 네.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후보께서 이제 개헌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개헌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전에 지방 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권역별 그런 도시를 형성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분권형 도시가 되면은 뭐 GTX 교통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라든지 이게 좀 권역별 중심으로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도 한번 기대를 해봤습니다. 지방 분권이라 하시면 중앙 정부 권한을 많이 나눠주는. 이양을 하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방 소멸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의 미래 전략 한 줄로 요약해 주신다면. 예. 앉으셔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거점 도시 확대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인 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다 서울로 막 청년들이 몰리면서 그 주거 비용이 점점 높아지고, 그러니까 불안도 높아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전세 사기 피해자 자꾸 많아지고, 지금 이 중에 한 명 전세 사기 피해자가 이제 파란 옷 입으신 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불안한 건 계속 많아지고, 전세가 불안해서 월세가 점점 수요가 늘어나면서 월세 비용 증가 문제가 되게 있어요. 이 악순환의 고리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 전월세 주거 안정성에 대해서 어떤 정책 갖고 계실까요? 일단 저희 후보님께서는 대학가라든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화이트존을 설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화이트존. 그게 어떤 거죠? 반값 월세를 좀 유도하려고 하고 반값?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특히 많은 분들이 좀 월세에 있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 주거 문제가 결국에는 계속 맴돌지만 저출생 문제하고 이어지죠. 고령화 문제하고도 연결되고 맞아요. 이 모든 것이 다 맞닿아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 층에 대한 자산 형성을 위해서도 주거를 좀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대학생 월세, 그 반값 월세만 이야기를 해주셔서 다른 뭐 전세나 아니면 가족 친화형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그거를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후보님께서 333 정책을 발표하셨어요. 333. 그래서 최대 9년입니다, 이게. 오. 그래서 결혼하면 3년, 아이를 낳으면 3년, 둘째를 낳으면 3년. 좀 9년 동안 그 아파트를 주거 형태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10만 호를 개발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늘려서 좀 우리 청년 세대 분들이 아파트 문제, 또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주기에 맞춰진 그런 정책이네요. 그죠? 예. 결혼하고 아이 낳고 둘째 낳고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해주는.
그럼 주거에 대해서도 네. 주거에 대해서도 이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의 미래 전략을 한 줄평 해주신다면 네. 저희가 이걸 요청드리면은 약간 그 꿀바라더시처럼 끌어가가지고 적어주셔가지고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멋진 그러니까요. 말이 나왔습니다. 네. 읽어주시죠. 네, 예측 가능한 주거 정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측 가능. 그래야 또 우리 2030들이 어떤 그 기대를 갖고 플랜을 갖고 접근을 하니까 그렇죠.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JYP가 얘기한 것처럼 좀 생애 주기적으로 설계가 가능한 주택 모델을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대학생 때부터. 네, 다음은 저희가 국민연금 키워드인데 또 연금특위위원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맞아요.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거기서도 저희가 중요한 것들이 들어야 되니까 이 2030 표심의 정석을 같이 보시면 지금 모수 개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이번에 세 번째 개혁이 있었고 근데 이제는 구조 개혁이 필요한 때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이번 그 연금 개혁이 워낙에 좀 화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갈등으로 또 그려지기도 하는데 이런 두 가지 지점, 구조 개혁이 필요한 지점과 이게 세대 갈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제가 공교롭게도 이제 국회 연금특위도 하고 이제 기후특위도 하고 예결특위도 해요. 3특위를 하는데 아마 특히. 3특위 하시는 분이 저밖에 없지 않나. 3이 많이 나오네요. 네. 이 세 가지가 일이시네요. 공통적인 문제가 있어요. 네. 연금, 기후, 재정에 대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세대 간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공통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같은 2030 분들이 나중에 60, 70이 됐을 때 접하는 문제들인데 그렇죠. 이걸 기성세대 분들이 결정하다 보니까 세대 간의 불평등이 계속 야기되는 거예요. 기후도 그렇고요. 연금도 결과적으로는 10대, 20대, 30대를 고민하지 않고 일단 시간만 늘리는 거잖아요. 연금 문제로 다시 들어가면 결과적으로는 뭐 여야가 연금 개혁을 했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전 개혁이라는 말을 좀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 거. 다만 18년 만에 저희가 합의를 이끈 거니까 모수 개혁이라는 것을 했으니까 어찌되었든 부분 합의 정도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거는 공감하시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이제 구조 개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대, 20대 분들이 나중에 60대, 70대가 됐을 때 실제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 확신과 신뢰를 일단 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태로는 못 받거든요. 왜냐하면 연금의 고갈 시점만 뒤로 늘린 거기 때문에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지점에 있어서 사실 연금특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좀 있고 절충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회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세 분이 목소리를 같이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동 조절 장치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아요. 요즘 그 KDI에서 제안했었던 연금을 아예 분리하자라는 제안이 있거든요. 신연금, 부연금 나눠가지고 따로 젊은 층들을 위한 연금을 만들자라는 내용인데 그런 안들도 좋으니까 좀 젊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목소리를 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대 간 정의가 되게 중요한 접근 방식인 것 같은데 세대 간 정의가 무엇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엇인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공정하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10대, 20대, 30대가 나중에 60대, 70대, 80대가 됐을 때 지금 60대, 70대, 80대가 누리는 혜택들을 공정하게 같이 누릴 수 있게끔 제도를 설계하는 것 그것이 일종의 세대 간의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공약에도 그 청년 세대가 같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또 책임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고민들도 담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어떻게 보면 2030 세대가 의견을 넣고 참여하는데 좀 구조적 기반을 만들려고 하시는 노력이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연금특위에 20대, 30대 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듣고 싶어서 자문위원을 좀 늘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결정하기보다 국회의원들도 사실 20대, 30대보다는 기성세대의 국회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이 젊은 세대가 참여해서 연금특위 위원들한테 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문위원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실천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제 친구들 중에 극단적으로 그냥 연금을 폐지하라고 말씀하는 친구. 신뢰가 완전히 떨어져요. 네, 왜냐면 어차피 못 받으니까 차라리 그냥 이것을 월급에서 떼가기보다는 각자 개인이 알아서 연금을 좀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연금에 대한 실망이 높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 하지만 또 사회적인 이 연금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어떤 의미와 역할이 있는 거니까 저희가 좀 여야가 제도 설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문위원 만들어주시면 저희 가도 되나요? 추천해 주시면 같이, 예. 저희가 가도 되나요? 저희가 가도 예, 되나요? 예. 뭐, 그 기준을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충분히 저는 역할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감사합니다. 열려 있네요. 궁금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네. 저희 또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한 줄 미래 전략을 또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글자로 요약. 진짜 명쾌해요. 네. 한 줄 요약 잘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네. 점점 잘하시네요. 한번 읽어주시죠. 세대 간 정의로 하겠습니다. 와, 네, 세대가 세대 간 정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은 또 아까 기후특위를 또 포용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했는데,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사실 기후위기가 이렇게 크게 다가오기 시작하면 우리 앞서 논의한 거 상관없이 생존의 위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어떻게 하면 탄소 배출을 급격하게 줄일 것이냐가 있고, 또 기후 재난에 어떻게 또 적응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국민의힘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지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에너지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나아가야 할 추세인 거고, 맞아요. 여기에 있어서는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석탄 같은 탄소 배출이 많은 에너지원을 이제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어찌되었던 석탄 화력발전소가 2040년에 폐쇄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신재생 에너지로 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원전에 대한 기저 에너지원으로서 역할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원전이 기저 에너지원으로서 역할을 좀 해줄 때 석탄 화력 발전소의 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때 또 중요한 거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같이 늘려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은 결국에는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같이 가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러한 지점을 좀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원론적인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에너지를 전공하다 보니까 에너지 전환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과 함께 관심 갖는 부분이 이제 공정 전환 파트예요. 공정 전환. 공정 전환, 그 공정한 노동 전환도 같이 따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2040년에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석탄 화력 발전소 이제 노동자분들이 고용을 연계하고 또 다른 직종으로 이제 고용을 승계하게 하는 것까지가 이제 에너지 전환의 한 파트로 보는 것이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석탄화력 발전소가 폐지되는데 정규직 노동자분들은 지금 LNG 복합 발전으로의 고용 승계가 예정되어 있어요. 네. 근데 협력업체 직원분들이 전국에 한 1만여 명 정도 계신데 이분들에 대한 고용 연계는 지금 사실상 불투명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지점들이 있고, 사실 근데 그 정규직 노동자분들이나 협력업체 직원분들이나 이 업무의 강도나 숙련 전도는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이 석탄화력발전소의 협력업체의 직원분들을 저희가 가령 이제 CCUS라는 산업이 있습니다. 네.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인데, 이러한 것하고 공정이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협력업체 직원분들을 어떤 직업 교육을 통해서 정부에서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는 CCUS 산업에 좀 같이 고용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게 생각하는 것이, 탄소를 내뿜는 직종에 계셨던 거잖아요. 네. CCUS는 어쨌든 탄소를 줄이는 네. 기술인 거니까 탄소를 내뿜는 직업에서 탄소를 저감하는 기술로
이동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 좀 주셨어요. 그래서 그 노동자분들하고 좀 간담회라든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탄소에 대한 대응은 제 전공이기도 하고 네. 관심이 가장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좀 저도 국회에서 좀 많이 보고 또 우리 후보님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너무 궁금한 게 포용은 진짜 전공자시니까 지금 막 빨려 들어가듯이 들었는데 김문수 후보님도 기후위기 문제 이렇게 관심 많으십니까? 많으시죠. 저희 후보님도 많으시고 당연히 이게 젊은 세대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영남 지역에서 산불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후 재난하고도 연결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거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 재난이 좀 늘고 있는 추세인 거고, 그렇다면 미래 세대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국가의 제일 책무이고 저희 후보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국민의힘에서 기후환경부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재난 대응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해가지고 그 부분도 혹시 소개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탄소와 관련된 부처가 행정적으로 다 형태가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단 환경부에서 그쵸. 네. 컨트롤 타워를 하고 있고, 과거 정부에서는 또 달랐던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할 때도 있었고,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뭐 기후 에너지부를 만드는 것도 있고, 이 거버넌스 구조가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달라요. 근데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고, 이 기후 에너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학계라든지 산업계라든지 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좀 주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많은 그 NDC라든지 어떤 계획을 총괄하는 위원회인데, 영국의 이제 CCC라고 해서 기후변화위원회랑 많이 비교를 해요. 제가 실제로 영국의 CCC를 가서 견학도 하고 이야기도 좀 했는데, 영국의 CCC가 갖고 있는 위상은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어도 노동당, 보수당 할 거 없이 네. 영국의 탄소 정책 기조가 일관된 기조가 있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떨어져 네. 있어서. 부럽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 에너지 정책들이 바뀌고 기조가 그러다 보니까 바뀌죠. 탄소 정책 같은 경우도 조금씩 왔다 갔다 했던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 주신 내용이 이제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전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산업과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궁금한 게, 이 기후위기가 사실 다른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기업들이 수출을 하고 생산을 하는 전 과정에서 이런 측면에서 나라 경제에도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큰데, 이 지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정책들이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탄소 배출을 줄이다 보니까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중화학 또 제조업 기반의 수출 중심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산업에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다고 근데 하지만 탄소 배출을 안 줄일 수도 없는 거고요. 네. 저는 그 파리기후 협정에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국제 분야의 감축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ITMO라고 해서 이트모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사실 한국에서 2030년 NDC에 3,750만 톤을 줄여야 되는데 이것의 국제 감축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산업적인 관점을 고려해서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예를 들면 개도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그 해당 국가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 우리나라 감축분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국에서 탄소를 줄이는 것 양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줄이는 양이나 개도국에서 줄이는 양이나 같다면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는 이 이트모를 좀 활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외에 우리나라의 좋은 이 기후 기술을 가지고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데 역할을 하면 이것이 또 인정받아서 우리나라의 탄소 감축분을 인정받고요. 그래서 김문수 정부에서는 이런 해외 감축분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포용의 답변을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어떤 유연함이란 키워드가 계속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미래 전략을 또 한 줄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와. 관점을 녹여주셨네요. 네, 카피라이터이신 것 같아요. 거의 진짜요. 네, 8글자 내외로 다 이야기가 가능하네요. 네. 기후위기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 대응은 전 경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와우. 네. 이 위기는 경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6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포용과 국민의힘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오늘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이 표심의 정석을 참여해주신 7,000명, 그리고 뉴에이즈 유닉 어피티를 보고 계신 또 241만 명의 2030 유권자분들이 계신데, 이분들한테 한마디, 또 못다한 이야기, 또 이제 꼭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편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생각이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합의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더 좋은 의견이 있다라든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라면 가감 없이 저희한테 좀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감 없이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도 좋은 아이디어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좀 채택해서 좋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데 보탬이 김문수 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이렇게 보내면 되나요? 네. 좋은 의견. 제 개인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여기에 개인 이메일 주소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2030 타운홀 미팅 드디어 처음으로 또 2030끼리 2030년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는데요. 긴 시간 또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